네, 안녕하세요. 비전공단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49회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자, 무역결제 1교시 2과목 무역결제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올바른 보기는 B, C, F가 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틀린 보기 보겠습니다. 자, 사전 송금 방식의 경우 매도인은 대금에서 불능 위험이 있나요? 없죠. 돈 먼저 미리 받기 때문에 단지 매수인에게 상품 입수 불능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자, D. 송금 방식에 적용되는 국제규칙은 없어요. 없습니다. URC 오더들은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죠. 자, E. OA 방식은 다른 사후 송금 방식에 비해서 매도인의 신용 위험이 매우 높죠. 이거 완전 매상거래잖아요. 자, 42번입니다.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이제 4번이에요. 자, COD, Cash on Delivery. 이거는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매수인의 어떤 이제 지사라든가 대리인에게 물품을 주면서 돈을 받아오는 게 바로 Cash on Delivery죠. 우리 보기에 있는 설명은 선적 서류와 교환하는 것은 Cash Against Document, CAD가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OA 방식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OA는 완전 외상거래 방식이다. 그래서 수출자는 OA 내고를 경우에 따라 자기 신용도가 좋으면 이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잘못된 보기는 3번입니다. 자, OA 내고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OA 내고를 할 때에는 선적 서류에 원본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제시를 하는 거다. 원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야 되는 게 맞겠죠. 43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4번입니다.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올바른 답,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레미팅 뱅크, 추심 미래은행은 듀로이 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듀로이가 아니라 듀로워가 맞겠다. 3번 DA 방식 거래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완료해야만 선적 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환화음의 만기일에 대금이 회수되는 DP 방식보다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이거 뭔가 말이 맞지가 않죠. DA 같은 경우에는 선적 서류를 매수인이 인수를 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 DP 같은 경우에는 선적 서류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DP 거래가 오히려 수출자한테는 조금 더 안전한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수입자의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추심은행의 신용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DA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은행에 남아요. 근데 OA 같은 경우에는 남지가 않는다.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5번입니다. 추심결제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C와 E가 올바른 보기고요. 틀린 보기 볼게요. A. 추심 지시서에 DA인지 DP인지 명시가 없는 경우 은행은 DP로 간주를 하죠. B. 추심은행은 선적 서류에 대해서 어떤 서류 심사를 하나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외관상의 일치성만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D. 추심은행은 추심거래 중개자로서 진짜 단순 중개자, 단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대금 지급과 뭐 관련된 의무, 뭘 해야 돼, 그 어떠한 의무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화환신용장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인데요. 법원의 지급금지 명령은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이후에도 가능하다. 대금 지급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일단 은행의 법원의 지급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대금이 지불이 되기 전이어야 되고, 지급금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명백하게 이건 사기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행이 보호될 수 있어야 되는 존재하에 이러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갖춰져야 지급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7번 화환신용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4번입니다. 틀린 보기 1, 2, 3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1번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물품 용역 또는 임의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은 바로 추상성의 원칙이죠. 2번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별개인 독립적인 거래가 맞겠고요. 자, UCP 600과 ISBP 거꾸로 되어 있어요. UCP 600이 엄마고 ISBP가 UCP 600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SBP 745는 UCP 600의 특별 보록이며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고, 또 UCP의 규칙들을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용장 개설 신청서 서식이 나와 있죠. 보시면 앞에 이제 위에 2, 3, 4, 5, 6, 7, 8, 9 쭉 보시면
3번에 지금 어플리컨트 개설 의뢰인, 이 사람이 이제 수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베네피셔리, 수출자가 되겠습니다. 수입자. 자, 그리고 5번에 통화와 금액이 나와 있고 6번에 유효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7번에 최종 선적일자 2021년 제뉴얼이 1월 31일까지는 최종 선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음은 S사이트로 발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요구되는 다큐먼트 46A항 조항입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Full Set of Clean Onboard Bill of Lading, 오션 빌 오브 레이딩에서 선화증권 전통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누구 지시식으로, 코리아뱅크 지시식으로, 그리고 프레이, 운임은 프리페이드, 이미 선지급되었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고, 노티파이는 어카운트가 이제 수입자 명에 적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1번에 인슈런스 팔러시 해서 보험 관련 서류가 나와 있는데, 맨 끝에 보시면 AR 조건이래요. AR 조건인데 with ICC war and SRCC close, 이렇게 이러한 위험도 포함하는 AR 조건으로 구보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서명된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원래 상업송장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서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원산지 증명서라던가 검사 증명서, 이런 것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20번에 보시면 분할 선적은 허용을 하는데 환적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맨 아래 24번에 그 서류는 must be presented,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언제부터요? 쉰먼트 데이트로부터 7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올바른 보기는 2번이고요. 1번 보기 보시면 선화증권의 도착통지처에는 지금 코리아뱅크의 지시에 따라서 라고 적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컨사이니에 적혀야 되는 거고, 착화통지처란에는 이제 수입자의 이제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운임선지급이라고 기재된 선화증권 원본 한 통이 아니라 풀셋 전통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요. 수익자는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 제시기일 둘 다 충족을 시켜야겠다. 우리 신용장 지금 서식의 개설신청서상에서는 6번 유효기일과 그리고 맨 밑에 24번 아까 7일 이내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이 말은 24번에 있는 선적 후 7일 이내의 제시인데, 선적 후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그 제시한 날짜가 유효기간 이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화환신용장 업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제 3번이에요. 수입화물 선치보증서는 LG, 레터 오브 개런티를 말하는 거죠. 자, 1번,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무시하고 반환할 수 있다가 맞겠고요. 2번, 지급 거절의 경우 은행은 딱 한 번에 한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우리 신용장 UCP 600에 그 하자 통지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통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거 당신 서류, 제시한 서류 하자기 때문에 돈 못 줘 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4번.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TR, LG가 아니라 TR, 트러스트 인스티튜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다음은 화환신용장 일부 내용이다. 46A 선화증권 관련 문구에 따라 작성한 선화증권에서 서류상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자, 위쪽 부분이 신용장의 일부겠죠. 다큐멘터리 크레딧 화환신용에 50 어플리컨트는 이제 KL, 갈멘트, FTY 리미티드. 자, 이 회사가 수입자인가 봐요. 그리고 베네피셔리는 키타 E&I라고 하는 이제 수출자가 되겠고요. 다큐멘트 리카이어드, 어떤 서류가 어떻게 요구됐냐? 선화증권을 봤더니 풀셋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제시된 그 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 클린 온보드, 이제 마린 빌 오브 레이딩이어야 되고, 컨사이니에는 이제 지시식 투 오더로 발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거를 보시면 아래쪽 이제 선화증권 보시면요, 컨사이너 물건 보내는 사람 키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컨사이니 받는 사람 투 오더라고 다르게 적혀 있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노티파이는 착화통지처는 누구? 어플리컨트, 그러니까 개설 의뢰인 이름 KL 갈만트로 적혀 있어야 된다.
뭐와 함께? 풀 어드레스와 함께. 근데 우리 노티파이 파티에 가봤더니 이거 그대로 갖다 놨네요. 이게 하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5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화한 신용장의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맞는 보기가 A, B, D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보기 C에 보시면 confirm이라고 되어 있는 이 confirm이라는 뜻은 단지 확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E에 보시면 확인은행은 하나의 조건 변경서에서 일부 조건을 확인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은행이 조건 어떤 이제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를 했어요. 근데 그 신용장이 조건 변경이 되었어요. 그 조건 변경에 대한 확인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원신용장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조건 변경은 확인을 추가하지 않아도 돼. 다만 일부만 확인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화한신용장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국외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로부터 선적 서류를 제시받은 후 5영업일까지는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 양도신용장의 경우에서 만약에 그 양도은행이 개설은행이 아니라면 양도은행은 개설은행일 수도 있고 개설은행과 양도은행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양도은행이 개설은행이 아니라면 우리 UCP 614조에서 서류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 건 양도은행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화한신용장에서 수리 가능한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물품은 더 굿즈 어떻게 한대요? will be loaded on. 가판에 적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수리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어떤 건 된다고 했나요? 가판에 적재될 수 있다는 괜찮은데 가판에 적재될 것이다. 이거는 수리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류 발급 비용이라던가 운임이라던가 보험료 이런 것들 상업송장에 신용장에서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제 추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송장의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지 규칙 위조 정형거래 조건과 이제 함께 나타나는 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리 가능한 서류가 되겠고, 자, 항공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 차터파티를 표시를 할 수는 있어요. 차터파티 근거한 계약이다라고 표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신용장에서 이제 금지만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우리 보험 서류에는 내가 일정 한도 금액 이상 보상을 할게요. 또는 일정 부분 2%나 3%는 당신 부담이에요. 라고 하는 소손의 면책 규정 같은 것들 이제 넣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UCP 600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5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괄호 그 보기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삐리리는 뭐 의미를 합니다. 사는 거예요. 지정은행이 사는 건데 어떤 서류들을 사는 거래요. 뭐 원래 정해진 날짜보다 더 빨리 사거나 그 사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내용은 이제 매입에 관한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매입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 건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답은 54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다큐먼트 서류라고 하는 거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 서류가 되겠다. 뭐 유가증권인 운송서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 서류가 되겠고요. 어드밴스 펀즈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자, 커머셜 인보이스상의 토탈 어마운트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상업송장상에 있는 금액과요, 하나음상의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100만 불 어치를 수입을 하면서 20만 불을 먼저 줬어요. 그럼 하나음 80만 불로 끊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그 UCP하고 ISP 이쪽을 살펴보시면 송장에는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할인이나 공제가 표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4번. 상환에 대한 얘기죠.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 그냥 상환하는 거예요. 리임버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치환 거래 은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54번에 맞는 보기는 1번이 되겠고요. 55번입니다. 화한 신용장에서 하자 있는 서류로 인한 지급거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개설은행 하자 있는 서류가 들어왔을 때 개설은행한테 야, 여기 이 서류에 이 부분 좀 하자 있는데 그냥 이거 우리 오케이 해줄까? 라고 이렇게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하자 통지는 최대한 빠르게 전신
뭐 신속한 수단으로 하면 된다. 5영업일 이내에 제시일의 다음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매입은행이 2번 매입은행이 서류 불일치사항을 모두 기재해서 현적서류와 함께 발송하였다면 개설은행은 별도의 하자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아까도 우리 앞선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하자가 있을 경우에 UCP 600에서 정한 어떠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1회 하자 통지를 해야 돼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일치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4번 수익자가 하자를 용인하는 개설의뢰인 활약서를 첨부했다면 개설은행은 해당 하자를 이유로는 지급 거절할 수 없다. 자, 신용장 거래 당사자에는 개설의뢰인이 없어요. 자, 개설은행이 하자가 있을 때 개설의뢰인과 교섭은 할 수 있지만 개설의뢰인이 수익자한테 야 혹시 하자 있으면 이거 내고 보내서 은행한테 돈 주라고 해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화환신용장에서 수익자가 무시해도 되는 문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보시면은 우리 그 조건 변경에 대한 얘기네요. 만약에 그 조건 변경은 효력을 발휘한대요. 베네피셔리 수출자의 어떤 거절의 의사표시가 5영업일, 5은행 영업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은 없는 걸로 이제 보고 무시가 되죠.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문구 맞겠고요. 2번 Insurance should be cover usual risk. 이런 뭐 관습적인 위험, 통상의 위험 이러한 표현을 신용장에서 담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어떤 특정 위험을 부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는 수리가 된다. 결국 무시가 된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패킹 컨디션. 패킹 컨디션은 뭐에 따른다? 프로포마 인보이스에 따른다. 자, 신용장은 기초가 되는 매매라던가 다른 계약과 전혀 무관한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어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계약 내용에 이제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3번도 이제 무시해도 되는 문구로 보실 수 있겠고 4번에 이제 잘못된 것 56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 클레임 트랜스퍼 다큐먼트 is acceptable only 이거 뭐 항상 신용장에서 제시를 요구하는 서류에 이제 항상 우리 클린 온보드 빌로브레이딩이라고 항상 적혀있는 문구죠. 자, 57번입니다.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화음의 내용 중 올바른 것은 자, 환화음은 수익자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서명이 되어야 하고 뭐 발행일이라던가 우리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죠. 그러한 환화음은 개설 의뢰인 앞으로 발행되면 안 돼. 왜냐? 신용장 거래의 기본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고 일단 4번 틀린 보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1번 지금 환적을 한 경우에요. 여러 군데서 물건이 실린 경우가 아니라 환적을 한 경우에요. 이 경우에 만기일자 산정할 때 어떤 날짜가 이제 사유가 될 것이냐. 최초 선적한 날짜가 있고 환적한 날짜 있으면 더 빠른 날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장에 2번 보기 2번 신용장에서 환화음의 만기일을 S30 days 사이트라고 요구했다면 환화음 제시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일자가 만기일이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제시일이 아니라 제시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가 맞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송장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1번이고요. 할인이나 공제가 표시될 수 있다라고 앞선 문제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59번입니다. ISB P745에서 규정한 일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은 3번입니다. 의도된 일자를 당해 서류, 제시된 그 서류라던가 아니면 당일 제시에 포함된 같이 제시된 다른 서류에 의해서 뭔가 산정을 할 수 있으면 2022, 0305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쭉 나열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반드시 지금 문제에 보시면 월 표시는 문자로만 표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호할 수 있으니까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권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의무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ISB P745에서 규정한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번이에요. 이건 좀 문제를 꼼꼼히 보셨으면은 이제 답을 많이 고르실 수 있을 텐데요. 신용장 조건이 consigned to 무협 CO와 같이 기명식 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 이름만 적혀야 돼요. 그때 보시면 무협 or older 라고 해서 지시식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60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ISB P745에서 규정한 보험 서류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른 보기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 보험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발행된 부수 전통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3번 보기 신용장에 포함된 보험 금액 어떤 이제 특정 금액이 표시가 되지 않았으면 CIF나 CIP 가격의 최소 110% 이상이 맞겠고요. CIF 또는 CIP 보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소지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시식으로 발행을 하도록 할 수 없어요. 피보험자의 이름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61번 국제 팩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국제 팩터링은 뭔가요? 수출 팩터가 내 거를 사주거나 아니면 뭐 돈을 먼저 좀 내주는 그거를 팩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미 확정되었거나 확정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소구권이 그러니까 상환 청구권이 있는 방식으로든 상환 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든 전부 다 팩토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팩토링 계약을 맺을 때에는 내가 수출자라면 수출 팩터한테 야 우리 팩토링 계약 체결하자라고 하면 수출 팩터가 수입 팩터한테 야 그쪽에 수입자 최종 돈 줄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봐라고 하면 수입 팩터가 조사를 한 다음에 신용 승인이라는 걸 통보를 해줘요. 이 신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수입 팩터가 야 내가 여기서 수입자 조사를 해보니까 있잖아 얘가 아무리 못해도 10만 불은 돈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혹시나 수입자 못 주면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보면 담보 같은 거죠. 이걸 팩터링이 이제 팩터링 이제 결제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데요.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팩터링을 이용하고자 하면 수입상은 담보 제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팩터가 수입자의 신용 조회를 해서 얘가 아무리 힘들어도 10만 불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수입자의 신용으로만 거래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또 이제 팩터링, 포페이팅 공통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그래서 팩터링과 포페이팅의 공통되는 내용은 A, B, D 이 부분이 팩터링과 포페이팅의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 보기 C 보시면 개별적으로 확정된 매출 채권만 대상인 거는 포페이팅이고요. 포페이팅이고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앞선 문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정이 되었거나 앞으로 이제 확정될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팩토리 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출상에게 뒤에 보시면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팩터의 어떤 신용 승인 자체가 담보가 되고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거래이고 금액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페이터가 수입자의 어떤 거래은행에서 뭐 보증서라던가 지급 확약서 이런 것들을 좀 별도로 받아오게끔 해서 그거를 담보로 또 잡아요. 수출자의 어떤 담보는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64번 보겠습니다. 국제 팩터링과 포페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둘 다 포페이팅과 팩토링 둘 다 외상거래예요. 근데 1번 대상에 보시면 DP가 있죠. DP는 서류 주면 바로 페이먼트 되는 거라서 외상거래라고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둘 다 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B, C, D는 맞는 보기이고요. 자, 위험 이전 시점 보시면 국제 팩터링 같은 경우에는 신용승인 통보 시급 맞아요. 근데 신용승인을 누가 통보하나요? 수출 팩터가 아닌 수입 팩터가 통보하죠. 그렇기 때문에 2도 틀린 보기가 돼서 64번의 답은 B, C, D가 맞는 보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과 66번 문제는 이런 지문을 이제 보기라고 할까요? 지문을 주고 문제를 풀게끔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 스탠바이 LC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서 베네피셔리는 누구? I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I 시스템 코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시스템 코퍼레이션은 상대방이 뭔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은행에 가서 쟤 이행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행을 이제 강제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스탠바이 LC, 바로 보증 신용장이죠. 그래서 우리 65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이행한 것은 1번 UCP 600에 적용을 받는 화한 신용장이 아니라 바로 보증신용장이고, 보증신용장이라고 대놓고 지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부터 스탠바이 LC라고.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ISP 98이 적용되고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UCP 600도 적용이 된다라고 UCP 600에도 나와 있었죠. 자, 2번 이 전문이 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This standby LC will be operative 언제서부터? When the account receive US 10만 불을 이제
송금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보기이고요. 자, 3번 지급 조건은 기한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중간에 아까 우리 봤었던 스탠바이 LC will be operative 그 위쪽에 위로 세 번째 줄 보시면 페이먼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페이먼트 내용을 보시면 청구 즉시 지급하도록 이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카운팅 개설 의뢰인은 키타 코퍼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6번 위 전문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4번입니다. 이 보증신용장을 개설을 하면서 내가 10만 불, 그러니까 바이어가 10만 불을 송금하면 그 시점부터 이 보증신용장은 작동이 되는 거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증신용장을 이제 개설하는 시점에는 선수금이 아직 송금이 되지 않은 상태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 4번이 되겠습니다. 보증신용장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전체를 보기보다는 보기를 먼저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좀 찾아서 풀어보시는 게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금 결제별 위험 관리 방안 및 업무 처리로 올바른 것은 올바른 보기는 4번이 되겠고요. 1번 보기부터 좀 틀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자는 내수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입보험을 가입하였다. 수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철이라던가 이런 어떤 주요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자재라던가 아니면 외화유통용 원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신용장 거래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선수금을 먼저 보냈을 경우에 수입보험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수출자는 OA를 요구하는 수입자와 OA 대신 은행에 지급 확약이 있는 DA 거래로 계약을 합의하였다. 일단 DA는 추심인데 은행에 지급 확약이 없죠. 둘 다 사후 거래고요. 그래서 뭐 둘 다 사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수출자는 신용도가 높은 화환신용장을 통지받은 후 좋아요. 신용도 높은 은행에서 화환신용장을 통지받은 건 좋네요.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고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장 거래하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물품을 준비하고 거래은행에 서류를 제시를 해서 내고를 해야겠다. 67번에 올바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입니다. 대금 결제 관련 업무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2번이에요. 2번 보기 보겠습니다.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 앞으로 억셉턴스 어드바이스를 발송을 했대요. 억셉턴스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나 인수한다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죠. 서류 다 받고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출 물품 계약과 불이차라는 이유로 수입자가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이미 내가 억셉턴스 어드바이스를 한 이후에는 대금 지급 거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69번부터 외국환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외환거래가 아닌 것은 외환거래라고 하는 것은 외국 통화 간의 매매를 말해요. 보기 4번에 보시면 단순 차익 이런 거는 외환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69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70번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환율 변동이 기업의 판매량, 판매 가격, 원가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이 변동하는 환위험 이런 거를 영업 환위험이라고 합니다. 보기에 보시면 환산 환위험, 회계 환위험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말이고요. 우리가 이미 우리 회사 장부상에 뭐 외화 부채도 있고 자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외화로 적어놓고 한국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겠죠.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서 막 적어놔요.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근데 계속 환율이 변동이 돼요. 이로 인한 위험. 기재되는 기재되는 금액이 바뀌는 그게 바로 환산환위험 또는 회계환위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래환위험은 수입거래가 됐든 수출거래가 됐든 어떤 특정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환위험을 말한다. 자, 71번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과 외환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이에요. 외환브로커는 항상 이제 은행 간 거래에 투입이 돼요. 근데 이들은 단순한 그냥 중개인일 뿐이다. 이들이 뭐 여기 우리 보기에 보시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매입률과 매도율을 제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한 중개인, 진짜 외환거래 당사자도 아니에요. 부동산 우리 계약할 때에 부동산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공인중개사님이 중간에 중개를 해주지만 그분이 당사자가 아닌 것과 같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다음 문장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아카데미 전자는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대금은 전액 엔화로 결제하며 완제품은 모두 국내에 판매를 한대요. 이 회사의 외환 담당자는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향후 엔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분들은 엔화를 계속 내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부채를 갖고 있는 걸 수입할 때마다 부채가 생기죠. 돈을 이제 갚아야 되니까 물건을 받았으면. 근데 그 통화가 엔화다. 그러면 이제 엔화의 어떤 환율 변동에 따라서 한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 위험에 이제 항상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부채가 있는 경우를 숏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잘못된 것은 이제 3번이에요. 리딩이나 레깅. 이제 대금 지급 일자를 당기거나 뒤로 밀어서 이제 어떤 환 위험을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잘못 예측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완벽한 이제 어떠한 이제 환 리스크의 해치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역외 선물한 거래, NDF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기 2번이 답이고요. 만기일에 그 현금 교환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차액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차액만 기준 통화로 이제 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간편식으로 선물 환율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과 금리를 이렇게 줬을 때에는 현물 환율에다가 이제 더하는 거죠. 현물 환율에 뭘 곱합니까? 금리 차를 곱해요. 근데 금리 차가 제가 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시통화 빼기 기준통화에서, 기준통화가 지금 달러화죠. 표시통화는 한국 원하고 3%면 0.03 빼기 여기 0.02가 되겠죠. 그리고 6개월이잖아요. 총 1년 12개월 중에 6개월. 요거를 계산하면 1206.00이 나왔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통화선물과 선물한 거래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통화선물 거래, 선물한 거래 봤을 때 통화선물 거래는 표준화된 거래소가 있고 증거금 제도가 있고 일일정산 제도가 있고, 반면에 선물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제 그냥 진행되는 거래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4번을 보시면 서로 이제 통화선물 거래하고 선물한 거래하고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이 나와버렸네요. 모두 고른 것은 A, B, C, E가 맞습니다. D에 있는 외국환 거래 합리적 조정과 관리, 요거는 외국환 거래법 목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외국환 거래법 목적을 한번 쭉 읽어봐 드리면, 이 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77번입니다. 재정 환율을 구하게끔 하고 있어요. 재정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간접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달라요.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나누고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 곱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매입의 경우에는 매도율을 나누거나 곱하고, 반대로 하는 거죠. 매도의 경우에는 매입률을 나누거나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지금 우리 직접법에 따른 이제 US 달러고 차이니즈에는 이제 직접법에 따른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률을 산출하는 과정이니까, 자, 매입률 1100에서 크로스 반대되는 걸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나누기 7.0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다음 중 통화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이에요. 유럽식 통화 옵션에서 옵션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만기일에 인수도 결제가 이루어진다. 만기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옵션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요. 유럽식 통화 옵션에서는 만기일에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만기일로부터 이영업일이 되는 날 이제 어떤 인수도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미래항공은 비행기 부품을 수입하고 엔화로 수입 대금을 송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엔화를 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엔화로 환전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달러화를 이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항공 입장에서는 파는 거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달러화를
사는 거죠.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은행 입장에서 매입률이 적용이 돼야 되겠다. 자, 파는데 회사 입장에서 파는데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될까요? 비싸게 팔아야 될까요?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래서 매입률이 높은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시면 매입률이 높은 은행은 110.50 더 좋은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입니다. 서울 경유는 6개월 후 달러로 지급하는 원유 수입 대금의 환 위험 해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시장의 현재 상황과 6개월 후의 상황이 다음과 같다며. 이 회사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제공하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자, 1번 선물안으로 달러를 매입했어요. 선물안으로 달러를 매입하면 선물안 얼마인가요? 1140원이죠. 1140원에 매입을 하게 된다. 1140원에. 그리고 보기 2번 달러 콜옵션을 매입했다. 달러 콜옵션을 매입했다. 달러 콜옵션이 1130원이에요. 1130원. 더 싸게 매입했네? 근데 이거 옵션을 그냥 살 수 있나요? 아니죠. 25원의 프리미엄을 더해야겠죠. 그러면 1155원이 되겠다. 얘가 더 싸게 샀네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3번. 달러 풋옵션을 매도했다. 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프리미엄만큼 돈이 생기는 거 아시죠? 자, 근데 풋옵션 행사가를 봤더니 1130원이고 6개월 후 상황을 봤더니 1200원이에요. 그러면 이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죠? 하지 않겠죠? 자, 프리미엄은 40원이에요. 40원. 그래서 원래 6개월 후에는 1200원에 사는 거지만 프리미엄 40원 받고 풋옵션을 판매를 한 거잖아요. 40원 들어왔으니까 이 금액을 빼주면 1160원에 산 효과가 있다. 아직도 얘가 지금 가장 싸게 산 상황이니까 얘가 가장 유력한 정답 후보네요. 4번 같은 경우 현재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고 6개월 후에 현물안으로 1200원에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가장 유리한 거래가 되겠다 해서 8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무역 결제 같은 경우에 일단 신용장 부분이라던가 UCP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한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비슷한 유형들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꼼꼼히 파악해 보시고, 물론 기본 이제 내용도 기본서의 내용도 꼼꼼히 숙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꼼꼼하게 좀 많이 살펴보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